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이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부양책만 하더라도 벌써 12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부양책을 단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미국과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 증시가 특히나 대조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가을 랠리 이런 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중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냐 하면 그렇죠. 미국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공교롭게도 사실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중국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다우지수는 한 1%, 이례적으로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역시 이것은 9월 PPI에 대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목표치 2%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인공 택시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역시 이렇게 여러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의 빅테크 주식을 전반적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감 지수는 상승했죠.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주가에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통화정책, 경기부양책 같은 정책 요인, 소위 마스 요인이라 하죠. 이거보다는 펀더멘털의 차이다, 기류 요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을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부양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국은 무려 경기부양이다 이런 명목을 걸고 한 것만 이렇게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12차례를 했습니다. 미국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슨 얘기냐,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부양이냐, 그건 경기부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들 사이클 조정이냐, 빅 사이클 조정이냐는 말씀드렸습니다. 빅 사이클 조정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예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빅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미들 사이클은 경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질 때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종 위기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그래서 미들 사이클 조정인데요. 9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하, 빅컷을 다닌 것은 경기 부양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경기 부양책, 아마 지난 한 달간을 놓고 볼 때도 지난달 24일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10월 8일 날도 또 경기 부양책했죠. 그리고 12일 날 지난 주말에도 또 경기 부양책했죠. 예. 그래서 한 달간을 놓고 볼 때 아마 이번 이달 말에 있은 전인대 이렇게 내년 3월 달에 준비하는 데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 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이 뭘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비교하면요, 같은 기간 동안 부양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강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 부양책은 없을수록 좋은 거죠.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경제신문의 창시기도 하겠습니다는 시장경제론리가 가장 최선책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 부양책에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 우리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경기가 상당히 좋다. 이 내용들입니다. 성장률도 높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완전 고용에 다시 접근하고 있고 물가도 2.4%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주말에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상당히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통화정책 잣대가 PCE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PCE 물가가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 나왔는데 9월달 이렇게 이달 말에 발표되겠습니다는 한 2.02%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이 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난 그 주말에 테슬라의 인공 택시와 함께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적었던 것은 11월 달 FMC에서 미컷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비컷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주가의 상승률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추세적으로 보면 호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간은 아직 짧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1960년대 캐리 존슨 경기황, 그 다음에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신경제 경기황, 여기에 빗대지 않겠느냐. 요건 이제 11월 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다소 다르겠습니다는 그렇죠. 사실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이뤄갈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990년대 소위 신경제 신화에 비유될 만큼 지금 성장과 고용과 물가가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연착륙, 이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다시 대연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신경제인데요. 지금 달러도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루민 독트리가 마지막 했을 때 1998년, 99년 이제 요때가 엔달러 환율이 148, 149엔이거든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김전백에서 보여주겠습니다는 148, 149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3엔 바짝 닿아서는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엔달러가 148, 149에서 1990년대 149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루민 독트린 시절의 마지막에 엔달러 환율이 79엔에서 시작해서 149엔 갔던데 그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루빈 독트린에 대비해서 제2의 루빈 독트린은 앨런 독트린이지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실 1990년에 비운 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두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여기에 의해서 정책 처방이 됐던 시대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역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경제정책 운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반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죠. 뭐 부양책도 지난 1년 동안 12차례, 뭐 지난 한 달 동안에 4차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부양책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그만큼 부양책이 한 달에 4차례, 이게 물론 한 차례 남아있죠. 전인대 이렇게 그렇죠. 예비회의에서 지금 예고했던 그 순까지 포함하면 9월 24일 대비해서 9월 24일 날 10월 8일, 10월 12일, 이번에. 그러면 이제 4차례죠. 뭐 이게 경기부양책이 말이 어색할 정도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목표치 미달, 상해지수 한때 2,700, 이렇게 분기 이연, 부동산발 금리위기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이 중국의 부동산발 금리위기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시각이 있어요. 청년 실업률을 많이들 시청자분이 제시를 하시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45%, 36%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좀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실업률 통계를 개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 20% 정도 나오는데요. 과거의 계열을 같이 했을 때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50%다.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그리고 노동의 질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면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는 그 사람조차도 베이징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취업해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자리도 사실 취업자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 실업률이 과거의 45% 대비해서 20% 개선된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계열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부양책이 추진되긴 있지만 기업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산업도 나가는 우리가 얘기했던 Great China Exodus 현상은 지속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중국이 지난달 24일 시진핑 취임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했으면 사실 그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핵심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이 빠졌지 않았냐. 9월 24일에 대책할 때 두 가지가 결핍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조 조정에 그렇죠. 이건 기득권의 문제인데 이건 희생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재정 정책이 빠져 있다. 근데 10월 8일과 10일 대책은 재정 정책 사실 특별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정 정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구조 정책. 시진핑의 친족 계열 중심으로 기득권을 희생시켜야 되는 구조 정책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방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미국 경제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예. 바이든 정부 4년 전에 취임 초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았는가. 이게 바이든 정부 취임 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남겨놓은 과제거든요. 근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도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출범 초에 비해서는 격세지감의 형태로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4년 전에 취임 초에 민주주의 실현됐죠. 트럼프 퀴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북 간 링컨의 전쟁에 비유될 만큼 굉장히 소득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 경제가 이끌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차방에서 우리가 케인즈 이론, 무슨 모니터리즘, 화폐주의 이론 종전의 잣대를 들이댔던 워낙 경제가 꼬였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제 이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했다간 더 꼬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재무장관으로 이례적으로 페드의 통화정책 의장으로 했던 사실 제니 옐런을 임명시켰고 이분이 나왔던 게 바로 이론이 아니라 과거 대왕 당시라든가 이런 당시에 실증적인 처방, 오래된 경륜을 바탕으로 실증적 처방, 이러한 그 처방을 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처방이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들이 사실 경제정책에 훈수를 둬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갔던 거다. 이것이 이제 비상상황이 극복할 때 준거의 틀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새롭게 다시 재정형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랑 이렇게 해리스랑 지금 마지막에 있어서는 경제 고통지수와 같은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체감적인 경기가 개선되느냐 하는 측면에 지금 논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재정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우리 경제에도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경제가 복잡할수록 비상 상황일수록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1960년대는 어떠냐, 베트남 전쟁 이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곤혹을 당하는 비상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재침을 당하지 않느냐. 팍스 아메리카가 팍스 재팬시에서 이렇게 추월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미국 경제를 이렇게 기존의 그 강한 것을 이끌어왔던 이런 데 있어서는 미 예일대 교수들이 정책에 참여해서 스테이트 기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요 예일대 교수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게 출발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1900 베트남 전쟁 시절에 사실 화폐 경제학에 이렇게 태도했던 제임스 토빈이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증권 시장에서는 그 큐레이셔 자본의 노후도를 판단할 때 아마 좋은 종목을 추천할 때 빅테크 같은 좋은 종목을 추천할 때 토빈 큐레이셔가 좀 많이 적어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서 오큰, 로버트 솔로, 캐러스 에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 이후는 로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이런 사람들인데요. 실러가
경제 강요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훈수를 두는 스텝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하는 데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텝으로서 이 사람의 역할만 충실했을 뿐이지 라인 계층에 있는 무슨 페드의 통화 정책을 금리를 내려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처방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예일경제 폐시도를 다 있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끌고 가냐? 제닛 앨런이 주도되는데요. 실증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제닛 앨런에서 4년 전의 비상 상황을 감안해서 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변화를 줬다. 누구만이냐? 이론이 아니라 사람만 오랫동안 경륜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전에 사실 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변화를 줘서 지금의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제닛 앨런의 이렇게 변형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어떨까? 목적은 경기 부양, 고용 창출, 재정의 건전화. 재정의 건전을 하나 추막했습니다. 여기에 1960년대, 70년대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이건 다소 좀 하겠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중시하고 파운딩 오브 폴리시, 유수 정책을 하기 때문에 마이터리스트보다는 이렇게 케인즈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세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서 증세를 이렇게 가고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가 채무 디폴트하면 금투세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증세에서 재정의 건전화. 이 문제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우리보다는 더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국가 디폴트 상황은 미국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국가 채무에 관계없이 디폴트 위험에 관계없이 사실 증세하라 이런 거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한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투세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우리 국가 재정이 건전한데 증세를 통해서 금투세를 통해서 이거 재정이 건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미국도 제닛 앨런이 성장률, 갚을 능력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한다. 그래서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더 전반적으로 경기를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자 경기가 도움돼야 고용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경기가 좋아야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늦은 쪽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잘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 강렬이든가 정치인들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공산당이 금융업무를 모두 장악했을 때 그때와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앞서 중요한 자막을 빠진 거 하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실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에서 중국에서 가지만 통화정책의 미비점도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페드가.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 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분기별 그렇게 국제 발행 물량 PPR이니까. 그다음에 마이백을 통해서 시장 금리를 안정시켜서 미국 경제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시켰다 하는 측면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하나의 특징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1년에 12번. 그다음에 한 차례 남았기로 했습니다는 9월 24일부터 벌써 3차례. 예고된 것까지는 4차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사람에서 시진핑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계속했습니다는 집중됐던 게 어떠냐. 사람에서 탕평책을 쓰지 못하고 자기의 친족에 해당됐던 이렇게 지금은 금융이 실무보다 가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 돈과 관련된 인사를 친시진핑 계층으로 했던 때서부터 중국 경제가 아주 난줄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친시진핑으로 완전히 세력이 바뀌었죠. 요 기조로 해서 작년 1월 달에 금융위를 신설했고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아닙니다. 공산당 사회의 금융위를 신설했고 모든 금융권을 장악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는
시진핑의 국정 운영 목표를 총괄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성격은 뭐냐? 인민은행보다 더 위에 있다. 금융에서는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더 위에 있다. 상위기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자 황궁성 인민행장이 총괄하는 게 아니라 발권력을 갖고 있는 총괄장이 아니라 자 시진핑의 최측근 허리평 국무총리 과거에는 이게 있잖아요. 경제부총리라는 표를 썼습니다는 국무부총리로 이렇게 친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 운영이 지금 금융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친시진핑이라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지 않았죠. 그러면 폐쇄적인 인재에 의해서 금융 운영은 폐쇄적인 국수주의 통화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나오는 증시라든가 부양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외국인이라든가 해서 신뢰를 주겠느냐? 주겠느냐? 뭐든지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은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가 중요한데 자, 친시진핑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못 했고 거기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도 본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히려 옹호하기 위한 차원의 이렇게 부양책이었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과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부응이면 자, 시진핑이라든가 계층에 자존심 문제가 있으면 들이대 1년에 12번. 한 달에도 벌써 3번. 마지막으로 하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의 효과 때문에 중국 주식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방송을 안 할 때 10월 12일에 대책이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오늘 여러 가지 또 시각이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 오늘이야 모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중국 주식을 사라 했을 때 한번 긴 기조로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판궁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 기득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벽수장 속으로 숨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하지만 즉 실제로 나서는 것은 구의사 대책에서도 판궁성이 나오고 판궁성이 전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궁성이라는 인물은 어떨까? 모두 들이붓는 겁니다. 특별하게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이붓는 겁니다. 들이붓는 것을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절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하 문제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굉장히 위안화 국제화 과제라든가 1대1로 개혁에 시진핑의 양대 책무까지 흩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이부어라. 뭐를 들이부어? 보유달러를 들이부어라. 보유달러를 들이부어야 해라. 그러면 보유달러를 들이부으면 달러 가치는 약세고 위안화는 평가 절상이 되죠. 이게 판궁성의 1차 들이부기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의사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의사 대책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읽습니다는 판궁성을 비롯해서 3대 수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헬리콥터 맨식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금리를 전부 낮췄죠. LPR이라든가 지준율이라든가 비권 단행하고 모든 정책사 금리를 내쳤죠. 두 번째는 유동성 문제에서는 헬리콥터 맨식으로 들이붓죠. 들이부는 정책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뭐냐? 뭐든지 꼬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가 실물 경제 전이오는 과정에서 사실 뭐든지 꼬인 상태에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경륜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이붓죠. 근데요, 들이붓는 돈이 자, 중국에서 맴돌 내면 곳곳에 맥을 짚어줘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곳곳이 머틀렉 미스매치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사실 중국에 대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증시 부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양책만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젤키오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 맺어주시죠. 네. 중국 경제 증시보다 못한 것이 한국 경제, 한국 증시입니다. 성장률 우리가 마이너스 0.2%. 물론 기호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3분기에도 한국경제신문이 추정해서 굉장히 화제를 갖고 있는 제로 성장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이제 중국은 이번에 부양책 때문에 우리보다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 높았습니다. 우리가 꼴찌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도 중국도 비교해드린 이유는 복잡할수록 특정한 이론과 미국에서 무슨 이론을 공부했다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강하면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 강요들이
훌륭하기는 하십니다는 이것도 시청자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특정 학교에서 경제 공부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현실에서 뼈와 땀을 묻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복잡한 처방은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미국과 중국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특정 학교 출신, 엘리트주의, 이게 뭐냐? 지금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 강렬이든가 이런 쪽에 한 번 정도는 인재에서 탕평책을 좀 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부양과 그 다음에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 일관성 중요하다. 경기부양을 남발하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